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시나리오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 중국어는 3번, 일본어는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문정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시고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영문기관지 글로벌아시아의 편집인을 맡고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Administration and Scenario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For Chinese, select channel 3. For Japanese, select channel 4.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Moon Jong-in,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정인입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담대한 구상, audacious initiative라고 하는 것을 북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북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편에서는 상당히 희망적 사인을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걱정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에 기초한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4강 정책을 펴겠다고 쭉 해왔고 또 북에 대해서 사실 강경할 것은 강경하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모색할 것은 또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기본 구도 자체는 북에 대해서 원칙에 기초해서 강하게 대응할 때는 강하게 대응할 때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북은 북대로 남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강대강 구도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지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우리 정부 측의 시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서울대 박철희 교수를 모셨고 또 이재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모셨는데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는 또 이제 상반된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를 하면은 멀리 계신 우선 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이 제일 연장자실 것입니다. 게이오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한일 관계를 가장 균형 있는 시각에서 보았고 한반도 냉전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코노기 교수님 환영해 주십시오. 다 같이. 그리고 오코노기 교수님은 사실상 이 제주 포럼을 1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해와서 우리 제주 포럼의 산증인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장토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장토성 선생님은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일을 하셨고 런던 주재 중국 수석 무관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Chines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라고 해서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의 학술 주임으로 맡고 계신데 아마 중국에 계신 분 중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중미 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미국과 전략 대화에서도 항상 참여하시는 지금 시진핑 정부의 사이 한반도 정책과 대미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Can you hear the translation? 토성. 예, 통역이 들리시는 거죠? 또 우리 제주 포럼 여러 번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재정 의원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이선 의원이십니다. 안양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야당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다루고 계시고 미국, 일본, 사방팔방에 아주 동분서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옆에는 우리 존 허드슨 선생인데 그 존 허드슨 선생은 워싱턴 포스트의 내셔널 시큐리티 커레스폰던트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제주도로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 허드슨 기자는 우리 제주 포럼이 오늘이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제주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고 한반도에 관해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어로 쓰기 the last but not 제일 마지막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재정 의원보다도 더 연배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정치인 퍼스트, 정치인 문제니까 우리 박철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도 지내셨고 지금은 국제대학원 그 국제문제연구소 지금 소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보다는 우선 대한민국 최고의 일본 전문가시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계셨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일본에 정책협의단 파견을 했을 때 사실상 부단장 자격으로 이제 가셨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설명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간이 정확하게 10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2시 10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원래 각자가 10분씩 발표하는 걸 했는데 10분을 하면은 50분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5분에서 7분씩 발표를 해주고 5 to 7 minutes 하시고 그 다음 플로우하고 또 패널리스트끼리 토론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We always start with the United States. Let us, 항상 이제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우선 이제 미국 쪽의 그 시각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부와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의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으신 분이죠. 예, 존 허슨 기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다고 해주시니 좋네요. 미국의 시각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제가 미국 관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한국과 북한 간의 평화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비핵화와 특히 관련해서 미국 관료들, 전문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약간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개적으로는 관용과 관여와 그리고 대화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바이든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제가 뭔가 관여를 해보고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대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동맹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자체는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국이 뭔가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이 있었지만 실패를 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사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목표라고 한다면은 여러 열강이 있지만 커트 캠벌이 특히나 사실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력 인사이지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대중 견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면요. 이 대중 견제라는 시각을 통해서 북한 문제 또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관계를 쿼드와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맹국은 아니다 하더라도 파트너인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굉장히 건설적인 동아시아 내 행위자로서 그리고 이 한반도 안보 문제의 건설적인 행위자로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전망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 대화를 증진시켜 왔고요. 하지만 물론 평화에 대한 전망 자체는 조금 암울한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실험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사대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관련해서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이 핵실험에 관해서는 그냥 핵실험이 과연 나타날까 일어날까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나타날까 언제 일어날까가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접근법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북한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우리 그 정부의 구상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그냥 압축을 해야 할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사실 비슷한 정책, 대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니 이제 장투오성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중국의 시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성, can you hear? It's your turn. 장투오성 연구원님 들리십니까? Yes, thank you. Please Thank go you, ahead. Chairman. 5 to 7 minutes, oka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요.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된 말씀드릴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현 상황이요. 한반도의 현 상황은요, 2020년 이후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종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로운 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런 새로운 핵무기 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북한에서는 거의 20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다양한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에 대응을 했죠. 대규모 군사 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새로운 핵무기 위기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남한 양자관계의 심각한 퇴보가 일어나면서 이 한반도에 돌발 사건이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핵 정책 관련해서 북한이 새롭게 일종의 선언을 했죠. 이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위기가 증강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더해서 네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요. 미중 그리고 미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방지하고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영내 전략적 안정성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미중 그리고 미러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보이는 액션, 행동 그리고 한미의 이에 대한 리액션 그러니까 대응 이 양쪽 모두로 인해서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교류의 공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보수당의 대표격이었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제시한 외교 정책을 두고 중국에서는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지만 한미 동맹관계는 강화를 하고 북한에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기조를 두고 대북 정책 그리고 미국 정책, 대미 정책을 살펴보면 이 한국이 쿼드에 합류를 하고 사드의 배치를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중국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있었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우려를 했습니다. 즉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을 보고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면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겠구나라고 걱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보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외교적인 행동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대중에 대해서는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어조라고 할까요? 레토릭을 조금 약화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 협력을 위시로 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보면요. 특히 담대한 구상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북 정책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이 정책 그리고 구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 불확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의 미래 또한 확실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한중이 양국의 장기적인 안보 이해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탄탄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관련 당사국의 최우선 과제는 위기 예방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핵 위기나 기타 비상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국, 특히 미국과 한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이 가능한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양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재개하기 이전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스펜션을 위한 서스펜션, 중단을 위한 중단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혹시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이 이해 당사자들은 이게 군사적 분쟁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하지만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북한이 이 비상 상황을 실제 직접 터뜨리게끔 하는 그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략적인 동북아 안정성 유지를 저희가 어젠더에 포함을 시켜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전술 핵무기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동북아에 배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일본 및 한국과의 핵 공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략적 무기 플랫폼을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군사훈련을 할 때 배치하는 것 또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증가시키기 전에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보 CBM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는 한중 간의 의견 차이를, 이 중대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 러, 중도, 양자 혹은 다자적으로 핵 관련 CBM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이해 당사자 공통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달성 그리고 항구적 평화 메커니즘 구축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 대결을 즉시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한국, 미국을 위시를 해서 관련 당사국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궁극적 목표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투트랙 대북 접근법 그리고 단계적 행동별 포괄적 솔루션을 앞으로도 주된 원칙으로 삼아서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조금 일부 북한 제재를 해제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만약에 북한이 이 비핵화 과정 재개에 대한 뜻을 내비친다면 조금 일부 가역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 점진적 제재를 축소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 미, 한, 북의 싱크탱크는 사전에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당사국 정부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필요한 중요한 미래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종전선언을 내는 것 또한 여전히 이 대화 재개, 한반도 항구적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코노기 마사오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코노기라고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 무기와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싱가포르와 그리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작년 1월에 열렸었던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그 개발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했었습니다. 고체 연료화뿐만이 아니라요. 미사일에 대한 전술핵 무기의 개발이라든지 ICBM의 다단투화라는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험, 이 핵탄두의 소형화라든지 경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개최된 그 최고인민위원회의 그 시정연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핵화 협상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엔 안보리에서 그런 북한의 핵무기 확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을 보이고 있을까요? 러시아가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기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독트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미국 대도시에 대한 그런 포복 타격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선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부터 구성이 되고 있는 굉장히 독자적인 핵 독트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킨 것은 이러한 준비를 가속화시킨 것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난 후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 대남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전쟁의 초기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을 괴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것을 저하하기 위해서 이걸 미국하고 한국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려고 지금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핵 독트린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나토군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전쟁의 가열화를 억제한 푸틴 정권의 핵 독트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요. 한미 동맹이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 분야에 있어서는요.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저하게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로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아마도 한미연합군에 북한은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이것이 핵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으로 이것이 확장될 그러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8차 당대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위력 그리고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추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의 그런 이런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완전히 절망적이라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핵 개발의 이러한 움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한 2, 3년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 3년 후에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협상이라는 것은요, 비핵화의 협상이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신뢰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군비 관리 협상이라든지 그러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권, 정책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하노이 회담이 잘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양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간의 좋은 관계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북 협력에 있어서의 개성, 공업단지에 있어서의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요. 이미 2020년 6월 달에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는요, 북미 간에 다시 협상의 기운이 생겨날 때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 3년 후에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상이 다시 가능할지,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8월 15일 광복절 연설을 보게 되면은요,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 2, 3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세상의 도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2, 3년 후에는 그 협상의 여지가 나온다. 이것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런 한반도의 미래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의 완성이라는 것이 김정은의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핵무장을 완성을 시켰을 때, 전술핵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김정은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정연설이라든지 그리고 핵전력, 그런 핵전력의 전력에 대한 그런 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언론이 우리나라의 제1 네이션이 아니라 스테이트죠. 우리나라의 제1주의를 강조한 것이 상당히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 대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우리 국가 대주의라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변화라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런 이론 관계자, 이데올로기들은 분단 국가에 있어서의 문적 국가의 차이라는 것을 외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어떠한 일종의 그 개념적인 뭔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미래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와 관계되는 것들, 그 두 가지의 조선이라든지 그런 한 민족의 두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우선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광호 교수님. 아주 섬세한 에 대한 관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아무래도 우리 박철희 교수께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어떤 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영어로 할까 한국어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들으니까. 우선 일단 먼저 말씀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왔고요. 정부의 지시, 지침 전혀 받은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 이야기를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비전은 한국을 전 세계적 준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제 이야기는 한반도 이슈에만 국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정부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북 정책이 강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념주의에서 그냥 실질적인 현실주의로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강경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 리얼리즘으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 내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서 평화와 협력을 더욱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평화 위주의 정책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이어나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전 정부와의 차이점입니다. 평화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 전 정부 같은 경우는요. 북한의 요청을 조금 그리고 니즈를 조금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북한에 대한 조금 달래주는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당당한 외교라고 하는데요. 강경 정책을 취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무조건 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사람들, 한국인들의 이해를 더 중심에 두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원할 뜻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강성대국을 주창하면서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북한을 도와주는지 한국을 도와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성대국이라는 단어, Strong and Prosperous Na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자면요. 사실 부자 나라 그리고 탄탄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게 과연 남한테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바꾼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좀 이상주의에서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반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이요. 저희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펼쳐왔지만 우리가 그 결과로 얻는 것은 점점 더 강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곧 근시일 내에 포기할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걱정을 해야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 억제의 더 신뢰성을 확대하겠다라는 기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핵 공격은 당연히 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탄탄한 동맹 관계를 또 미국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미국도 핵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지인 거죠. 남한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확대 억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이 동맹의 정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정권에서 동맹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방어 태세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 군사 훈련을 재개를 해야 할 것이고요. 전략적 자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적시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가능한 한 모든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이 노력은 진행은 되었습니다. 이런 기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오래 이어져 온 이 방위 정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협력의 기회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정부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북한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이산가족을 다시 한번 상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산가족분들이 많이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분들이 상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이 의료적인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 영양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북한의 이 비핵화 노력 관련과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오퍼를 북한이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북한에 달려 있겠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담대한 구상,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북한이 조금 비핵화를 위한 조금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요. 사실 이 김정은 정권에서 여기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프라라던가 산림이라던가 항만 건설이라던가 아니면 재정 지원을 그냥 북한 정권의 주머니로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즈니스로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점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자 그리고 양자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 주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이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상 제가 토론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때 버릇이 있나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고 오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서 미국 관계자, 국무부 관계자하고 나눴던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싶은 우리 정부 여당의 말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정상화라는 이 얘기를 가장 황당해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정부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던 정부로서는 한미동맹 정상화라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는 기존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한미동맹을 비정상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의아함을 미국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실질적인 공동의 인식을 전제로 한 관계를 더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고 하는 목적에 필요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그 직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도 있지만 저도 이번에 국무부 방문하면서 몇 차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관련된 의견을 여쭈어서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여당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야당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 재선 의원인데 처음 초선 의원이었던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면에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되었고 이제 다시 야당 의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당 의원이었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국민에게 비록 피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정의 국민적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정권을 다시 바꿔서 우리가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나름의 그림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되고 또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외교 안보 영역을 담당하는 국회 외통위 위원이 되고 나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말 외교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가장 1차적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코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나오는 소위 헛발질 때문에 조롱하듯이 비판하고 싶지 않고 기왕이면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당사자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평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 당 대변인들 또는 수많은 정치인들도 비핵화 3천하고 다를 바 없어 라고 힐난할 때도 저는 분명히 달라진 지점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그 진정성에서 출발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알려드리면 정말 경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서론을 여는데 시간을 이렇게 썼네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사실 대화를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단어도 선택하고 설득의 궁극적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수단으로서 화법 그리고 또 시기도 조정을 하고요. 내용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소위 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본 원칙에서 아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쓰지 못했고 심지어 타이밍도 적절치 못했다. 그게 아쉽습니다. 저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담대하게 이러한 제안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평가는 합니다. 당초 후보 시절에 선제 공격론을 이야기했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탄탄히 점검하면서 나름의 방식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유인책이 하나도 없는 특히 이것이 발표된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적으로 몇 년 만에 재개되고 대규모적으로 시행이 되기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밍에서 과연 이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서 이것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냐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약간 부실한 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남북관계는 사실 2017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7차 핵실험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만 다들 뭐 의견들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18번에 이른 탄도미사일 실험이 2022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있었던 나름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레드라인 지켜져 왔던 게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그 응급조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검토에 있어서도 꼼꼼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용 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은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겠다. 우리 ROK가 주체가 되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면의 실패, 또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과정들에 대해서 반추해서 반성적인 결과로 마련한 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복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쓰면서 지금 한미동맹에 지금 보충을 더 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한미동맹의 또 다른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아까 우리 오코도키 마사오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에서 심지어 그런 선제 비핵화 없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 등등의 고도화에 대한 법제화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화되고 있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의 조율에도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조율도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비핵화를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 비핵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에 있어서 관련 부처 장관인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의 의견이 다릅니다. 박진 장관,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일단 1단계는 기초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를 선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에 나섰을 때가 1단계라고 하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 중대한 도발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는 담대한 구상,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벌써 시간은 방금 0 됐는데요. 조금만 더 보탠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간 계속 얘기해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리고 체제 보장 건의드린다라고 얘기했던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은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을 제시한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해야 수긍을 하고 올 것 같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짚고 싶고요. 그와 같은 방식의 저는 담대한 구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은 인정하고 그 내용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부처 내부 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협조, 사강의 협조에 대한 진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 구상의 내용을 채우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제가 우선 패널리스트에게 질문 하나씩 좀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오픈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 좀 해주시고 우리 박세리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는 반전 평화 정책을 폈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를 폈다라고 하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관여했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반전 비핵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핵 평화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점에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 내 질문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의 핵심은 디뉴클리제이션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데 지금 9월 8일 김정은 시정연설에서 비핵화는 없다. 지금
완전히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비핵화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참 부정적인 유산을 물러받은 것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저는 의미 있는 트라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한 것처럼 미국과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있었다가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었다가 없었다. 제가 그러니까 있었다가 2018년 없었다. 평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면 있었다 그래도 저는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아니고 있다고 그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얘기했던 썸딜을 받아서 거기에서 브렉스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비핵화로 갈 수 있는데 그거 갖고는 논쟁은 안 할 거고.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은 하여튼 그러니까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문재인 정부 비판도 좋은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의 잘못됐던 거니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그게 정상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너무 무너져 있다. 이건 우리 디펜스 포스처가 튼튼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이거 북한은 점점 비핵화 능력은 늘어나고 비핵화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계속 평화만을 기구하면서 북한하고 협력만 하자? 이거 사실상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는데 지금 두 번째는?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화를 안 할 거냐? 그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 북한의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 전체와 북한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이 보실 때 그 가능할 것 같아요. 북한 당국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주민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당국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이원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동맹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뭐 국방비 지출 별로 안 했나요? 뭐 한미 동맹 속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부분적으로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은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지금 동맹 균열론을 지금 한마디만 더 나오는데 하면요. 저 아까 정상화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중지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한미 동맹은 그냥 되도록이면은 표면에 안 나오도록 숨기는 것이 정책이죠. 자, 이재정 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존에게 질문이 있으니까. 네, 뭐 지금 현재 북한과 같은 체제 그리고 북한과 같이 고립돼 있는 체제에서 시민과 정부를 구분한다라는 것이 결국 타격을 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답변할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단을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정부인 거죠. 미국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한국 측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한국 측의 소홀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쌍방인 미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 전문가는. 근데 미국 정부는. 근데 전문가들이야 각자의 이제 나름의 가치적 평가들이 있을 테니까 나머지 얘기들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가 정부발로 뉴스도 나왔었고 이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내용도 한미동맹 그렇게 복원, 정상화란 얘기는 윤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레토릭상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 저는 제언을 드리는데 Okay. 그 표현을 하지 않으셨으면 John,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You witnessed the crisis 17. Now 존 허슨 선생님, 저희가 현재 지금
2022년에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9월 내지는 8월, 만약에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2017년과 지금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한다면은 이 일종의 입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 이전 대통령이 절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었고 이 미국 측면에서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연기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집중적인, 잘 집중이 된 외교적인 노력이 전개가 되었죠. 미국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서 북한과 일련의 회의를 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진중한 노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사실 이 아무도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무법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진 행위자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익숙한 상황에 다시 한번 돌아왔죠. 전통적인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우리가 익숙한 접근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일종의 여정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협의적으로 조금 전략적인 인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이 뭘 하기를 좋은 일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뭔가 가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제 전략적인 인내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 기다려줘. 지금 이야기하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리더급의 이 관여 그리고 관계를 걸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중한 대화를 뭐 저널리스트 단에서 아니면 상대 단 측에서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원 선생님. 지금 장토정 선생님이 이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 함께 모여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흥미로운 의견을 주셨는데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생각을 할까요? 네, 재미있는 제안입니다. 지금 중국을 이 한미의 대화에 추가시키는 것이 사실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인지 한국을 위해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 좋은 일인지 한국을 위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 이런 모든 행위자들과 관계를 해야만 지금 이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포맷에도 좀 더 개방적으로 마음을 여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장 선생님, 지금 중국이 이 공동 로드맵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중국 쪽의 의견 어떻습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북한을 디펜드하기, 북한의 뉴클리어 포지션을 갖다가 디펜드하는 입장에서 로드맵을 만든자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기 힘드는데 정말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Okay, 토성, Professor Chang, suppose no. 장 교수님, 북한이 핵실험을 몇 개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한국과 미국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은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반응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중국은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려를 하게 될까요? 好，谢谢。我来谈一 네, 감사합니다. 먼저 로드맵과 관련해서 2017년도일 때 한국의 싱크탱크와 굉장히 좋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대화였습니다. 2019년에 와서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중국, 미국, 한국의 세 국가의 싱크탱크들이 또 한 번 굉장히 유익한 대화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조는 바로 쌍궤병행입니다. 쌍궤병행입니다. 핵 포기가 선제가 아닙니다. 쌍궤병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의 싱크탱크도 함께 논의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대화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북한으로서는 제8차 당대회에 따라서 새로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형 전술 핵이든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아직까지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리스크가 매우 높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경우에 미국과 한국, 일본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IBCM 실험을 할 것을 우려를 했었죠. 하지만 중국은 핵실험을 반대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20차 당대회를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차 당대회,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아마도 G20 또 APEC 정상회의가 개최가 될 텐데요. 그때 정상들이 이러한 정상회의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의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면대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화, 협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양대국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위기 발발을 억제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소통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사 무관이 2020년도에 나라가 봉쇄되면서 북한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대사와 무관이 갈 수가 있게 된다면 북한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핵실험에 관한 그런 논의도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중국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미일 동맹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데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북한이 핵실험도 중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쌍잠정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이 현재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미국과 한국 간에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쌍잠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잠정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그런 상황의 악화를 막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악화된다면 새로운 위기가 생길 수가 있고 군사 충돌까지도 갈 수가 있으며 또한 핵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드릴 때도 위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도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건희 선생님께서 이제 김정은의 시정연설하고 그다음 핵무력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하고 핵 군비 통제 협상, 뉴클리어 암스 컨트롤 그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의 말씀하신 장토성 연구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첨언을 하자면은요. 저는 언젠가 그러한 대화, 논의가 가능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핵무기의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독트린을 보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은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한 미국도 그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두 북한과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 2, 3년 이후에 군비 관리 협상으로서 그리고 CBM 관련 협상으로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협상 속에서 어떤 비핵화를 추가해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사실 단계적으로 진전이 되어 나간다면 최종적인 목표로서 어떤 비핵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군비관리 협상과 CBM 협상을 북한과의 사이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대 연구상 얘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했는데 계속 얘기되는 가운데 이제 한미동맹과 관련된 지점과도 저는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서 북한을 자극했던 거죠. 근데 분명히 미국과 북한이 함께 우리가 공동선언을 하고 판문점 합의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한미가 역사적으로 언급했던 단어를 굳이 바꿨어야 하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 정부와도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정책적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인가에 더해서 미국 조야 물론 뭐 다양한 결의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국무부 방문을 위해서 다녀오면서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줬던 빅터 차를 이제 만났었는데요. 물론 학자가 지금 준비 중인 내용을 제가 먼저 언급하는 게 좀 신뢰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빅터 차가 어떤 분이신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뭐 북한 붕괴론이라는 굉장히 이제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와 같은 방식의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데이터를 스크린으로 보여줍니다. 대화와 그다음에 무력 도발을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20년간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재 억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제재 억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 이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다. 데이터가 보여준다. 그리고 대화가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핵무기 고도화가 되는 시기는 대화를 단절했을 때다.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무력 도발을 강화시키는 시기는 대화가 단절된 시기이기 때문에 대화의 유용성은 그 점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빅터 차가 사실 평소의 견해에 비추어 짐작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꼭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감사합니다. 조야 정치인들의 정부의 입장도 좀 충분히 섬세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로서 이제 매니지를 잘못해서 지금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플로우에서 한 2분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2분 해주고 마이크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Sarah, do you want to go for the question? 먼저 하세요, 빨리. 예. 네, 저 지금 우리 아이 서 대사님이시고. 네, 마스크 있어서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 이 북핵 문제 또 토론회장에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엠베스터 서정화, and he used to be the 서장화 대사님이십니다. 제주평화연구소의 소장이셨습니다. 이 플로어에다가 시간 주는 게 참 어려운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북핵 문제 토론회장이 오늘 올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공허함을 느끼고 지난 30년간 해결을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이 될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교 수사적인 진정성이 아니고 또 수사적인 진정성이 아니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성이 과연 북핵 문제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께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7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미 국무부에 누구를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안 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도 항상 늘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초희 교수님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구상 진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 또한 이상주의적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Wonderful comments. Sharoji worked for the Concern Worldwide, and he used to stay in Pyongyang. 지금 이 평양에서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한 6년 동안 평양에서 지내다가 지금 평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질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주시겠습니까? I think I'll have.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코멘트도 좀 하고요. 죄송하지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제가 그래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봐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조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있는 5년 동안에는 계속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들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국경이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요. 사실 이 점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육제 회담이라든지 평화 협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완전히 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갑자기 멈춰졌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핵화나 뭐 이렇게 큰 어젠다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좀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구축하기엔 작은 발자국을 띄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당장 비핵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썼던 전략을 계속 써오는 것보다는 조금 세 번째 시각, 다른 입장, 북한, 중국, 이런 국가를 통화해서 간다든지 이렇게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유엔의 sanctions committee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하는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게끔 하면 어떨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나 이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떨까 생각합니다. 외교관은 아니지만 조금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저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핵을 절대로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다. 위험하지 않은 핵을 가질 거다. 모든 핵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핵 덕트린으로 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비핵화는 할 수 없고 핵 군축만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기존의 핵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랩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was a really, productive and even controversial, discussion. I really appreciate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particularly John Hudson, you flew from all the way from.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존 허드슨 선생님께서는 멀리서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투어성 교수님, 그리고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 이렇게 제주 포럼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재정 간사님, 갑자기 지금 지금 빅터 차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미국 국무부의 메시지도 전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박철희 교수님 늘 그렇듯이 굉장히 훌륭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훌륭한 대변 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